너가 날 다시 일어나게 한다고? 웃기시네. 정말이에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니까짓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다고? 나랑 장난하니? 이도안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렸습니다. 42세 남성의 얼굴에는 경멸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정말 가능하다면 건물 하나를 너에게 줄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다리를 고쳐준다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행복이 찾아가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어요. 경기 외곽에 자리한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이곳이 보통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택의 큰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정나영이라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였습니다. 바로 민우였어요. 나영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나영은 10살 아들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문턱을 넘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엄마, 여기 진짜 넓다. 민우가 해맑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나영은 아들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대저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넓은 연습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드러운 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도안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은 삶의 무게에 눌린 듯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한때 세계적인 발레리노였고 천재 안무가로 불렸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새로운 관리인이십니까? 도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이는 왜 데려왔습니까? 여긴 애 맡아주는 곳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요.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은 대답 대신 휠체어를 돌려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부의 몸짓이었어요. 나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놓치면 안 되는데 첫날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불안이 밀려왔어요. 저택을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동안 나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말대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자꾸만 휠체어에 앉은 도안을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나영이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도안에게 다가갔어요. 나영은 깜짝 놀라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저씨, 민우가 도안의 휠체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안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에 짜증이 어렸습니다. 뭐냐? 아저씨는 걸을 수 있는데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순간 저택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도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의 두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민우야, 당장 이리 와.
그게 무슨 소리니?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도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조롱이나 무례함이 아니라 순수한 의문이었어요. 지금 도대체 뭐라고 짓거린 거지? 도안의 거친 목소리가 공간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나영은 아들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실례를 했습니다. 어려서? 교육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 애는 지금 나를 모욕했어요. 도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당장 나가, 둘 다 다신 이곳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민우와 둘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 빚을 갚느라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과 이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들어 다시 도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닥쳐.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민우의 말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 저택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윤철민 실장이었습니다. 도안의 모든 일정과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윤 실장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저 여자와 꼬맹이 여기서 당장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구하지. 도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나영과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나영 씨, 첫날부터 아주 곤란하게 하시네요.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실장님, 제발이요. 여기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나영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 실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나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불편하게 한 것만으로도 큰 잘못입니다. 나영은 민우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우는 엄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영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작업실로 돌아온 도안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걸을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철없는 아이의 말장난입니다. 신경 안 씁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윤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도안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였습니다. 감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을 때 그 순간 다리 끝에서 무언가 느껴진 것 같았어요.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거울 앞으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 굽은 어깨였어요. 나는 끝났어. 그날 무대에서 끝난 사람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도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을까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무언가 마법 같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업실 밖 복도에서는 윤 실장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도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걸을 수 있다는 그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난 살아갈 이유도 없는데. 도안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잠들지 못하는 새벽, 도안은 큰 무대의 문 앞에 찾아갔어요. 저택 한 구석에 준비되어 있는 도안만의 개인 무대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뒤 저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도안은 무대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그 공간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섰던 그 무대였어요. 지금은 조명도 꺼져 있고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도안의 손이 무릎을 꽉 움켜쥐었어요. 무대를 보고 있으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저씨를 치료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다는 그 말이요. 도안은 질끈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3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벚꽃잎이 날리는 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어요. 도안의 저택 옆쪽에는 도안의 소유인 제법 큰 무대가 있었습니다. 500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무대였죠. 높은 천장과 전문 조명 장치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안은 개인 소유인 이 무대에서 아내 서윤과 딸 하임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임아, 팔을 조금 더 높이 올려봐. 그래, 잘했어. 도안의 표정은 온화하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8살 딸아이는 아빠의 말에 따라 열심히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춤출 때 너무 멋있어. 나도 아빠처럼 무대에 서고 싶어요. 하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도안은 딸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임이의 까르륵거리는 웃음소리가 무대 위에 울렸습니다. 우리 딸 너무 멋진걸? 아빠가 매일 알려줄게. 언젠가 큰 무대에 서게 될 거야. 옆에서 도안의 아내 서윤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안의 아내이자 평생의 동반자였어요. 춤을 추지는 않았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하임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당신을 닮아 재능이 있나 봐요. 서윤이 도안에게 말했습니다. 도안은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계적인 안무가로서의 성공도 좋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을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도안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무대 위에 흘러나왔어요. 하임이와 서윤이 도안의 안무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조명 장치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하임아,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거대한 조명 장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안은 죽을 힘을 다해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 아내와 딸을 밀어냈어요. 서윤과 하이미는 무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쇄적으로 다른 장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천장 전체가 붕괴되는 것 같았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도안은 무거운 쇠장치에 깔렸습니다. 도안에게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너무 아팠어요. 서윤아, 하임아. 도안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도안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무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요. 연쇄적으로 무너진 장치들이 그들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도안이 밀어낸 순간에는 피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떨어진 다른 장치들을 피하지 못했어요. 안 돼, 안 돼. 도안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허리 쪽에 깔린 무거운 쇠덩어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도안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들려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대 구석에 붙어 있던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술은 1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허리 손상이 너무 심했어요. 수술을 마친 의사가 도안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나신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평생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도안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생명이 다한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도안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죠. 며칠 뒤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 서윤과 딸 하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도안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안은 휠체어에 앉아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안을 위로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도안의 귓속에는 하이미의 웃음소리와 서윤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예술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천재 안무가의 비극이라며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도안의 얼굴을 향해 터졌습니다. 이도안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가족을 잃은 심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단 한 톨도 이해하지 못하는 뾰족한 질문들이었어요. 그저 세계적인 안무가 도안의 몰락만을 궁금해했죠. 도안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도안은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저택에 도착한 도안은 무대 위에 모든 음악을 끄고 조명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춤추던 그 무대를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도안은 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 무대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청소도 필요 없으니.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안은 예술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공연도 안무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사람들은 도안을 천재의 몰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이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도안에게 그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도안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떨어지는 조명 장치가 보였어요. 하이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절박한 표정으로 도안에게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도안은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도안은 그 3년 동안 저택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조차 도안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저택에서 절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무대 문 앞에 홀로 앉아있던 도아는 눈을 떴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거기서 끝난 사람이야. 더 살아갈 가치가 없어.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걸을 수 있다는 그 말이요.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 말이요.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안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감각이 없는 다리였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이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뭔가 달랐어요. 도안의 머릿속을 관통하는 듯한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순간 발끝에서 무언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따끔거림이었어요. 착각일까요? 설마. 도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민우가 마법 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터무니없는 바보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운 작은 떨림이었어요. 그 순간 도안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나영을 다시 불러야겠다고요. 그 아이의 말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안의 차가운 눈빛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창밖의 별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 혼자 이 세상에 살아남아 혼자 걸어다녀도 아내와 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도안은 휠체어를 돌려 무대를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그 무대를 오랜만에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안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도안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계속 머리를 울리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데.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허리 손상이 너무 심해서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한 번 보고 걸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야. 도안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작업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정나영이 민우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나영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어젯밤 윤 실장에게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실장은 나영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나영은 고민 끝에 민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출근했습니다.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안은 휠체어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도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던 이유가 저 아이 때문이었어요. 괜한 말로 혼란을 준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 말입니다. 도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도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우가 엄마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제가 봤어요. 아저씨 다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민우가 맑은 눈으로 도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봤다고? 무엇을 봤다는 거냐? 너는 의사도 아닌 아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도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영이 황급히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만 저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들이 진단했어요. 세계 최고의 재활 전문가들도 봤습니다. 그 진단서들과 처방전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도안은 소리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진단 서류들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런데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한 번 보고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민우는 엄마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가 다리를 못 믿고 있어요. 다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다리를 포기했어요. 조용히 하거라. 도안이 화를 참듯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영이 민우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몸은 마음의 말을 듣는다고요. 아저씨 마음이 다리한테 계속 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안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이의 말이 허튼 소리인 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뭐 하시던 분인데 그런 말을 해? 의사라도 되나? 도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심리 상담가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래요. 하하 의사도 아니고 심리 상담가? 도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안은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기적의 치료법이라며 찾아온 사람들,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이라며 접근한 사람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왔습니다. 도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모두 희망을 주겠다고 했어요.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돈을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으로 접근했습니다. 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안의 얼굴에서 깊은 피로를 보았어요. 그런데 당신들도 똑같은 겁니까? 아이를 앞세워서 나한테 접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나영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도가 없다고, 그냥 돕고 싶다고 말이에요. 도안은 휠체어를 돌려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오늘 일만 마무리하고 이 집에서 나가주시죠. 선생님, 나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영은 조용히 민우의 손을 잡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방 한쪽을 닦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도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어요. 도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왜 자꾸 터무니없는 소리를.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나영은 청소를 마치고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작업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매일 다리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고맙다고요. 꼭이요. 도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영과 민우가 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도안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달이었어요.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어요. 내 마음이 다리한테 계속 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했어요. 그날 밤 도안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저 아이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도안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미쳤나?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영과 민우는 오지 않았어요. 윤 실장이 다른 관리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도안은 평소처럼 작업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민우의 그 맑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드디어 내가 미친 게 분명해.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작업실이 더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저택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건 3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도안은 은근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도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매일 다리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아, 정말 미치겠네. 도안은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팔로 확 걷어치웠습니다. 상반신을 조금 일으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안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다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했어요. 역시 말도 안 돼. 도안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하다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이런 짓까지 하다니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안은 윤 실장을 불렀습니다. 윤 실장이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 정나영 씨를 다시 부르세요. 윤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그 여자는 아이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부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윤 실장이 나갔습니다. 도안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왜 다시 부르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본 건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나영이 민우의 손을 잡고 다시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나영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도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순간 도안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세요. 빨리 끝내고 가시죠. 도안이 짧게 말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우는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도안은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업실이 덜 고요한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영과 민우는 매일 아침 저택에 왔어요. 도안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작업실 복도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2명의 직원이 복도를 막아섰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자꾸 오는 거야? 한 직원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일하는 곳이라 따라온 거예요. 엄마 따라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기는 애들 놀이터가 아니야. 다른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너 때문에 선생님이 이상해졌잖아.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거야? 직원이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놓아주세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 같은 애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알았어? 교육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직원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아파요. 놔주세요. 민우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업실 문이 열리고 도안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도안은 복도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직원이 민우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 손을 놓았어요. 민우는 도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복도에서 돌아다녀서 그냥 주의를 줬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도안은 차갑게 그들을 노려보았어요. 주의를 주려면 말로 하세요. 아이 팔을 잡는 게 주의입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안은 민우에게 손짓했어요. 야, 꼬맹아, 이리 와봐라. 민우가 도안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안은 민우의 팔을 살펴보았어요. 빨갛게 자국이 났습니다. 아플 것 같은데? 도안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에게 당돌하게 말하던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이상하게 짜증이 솟구쳤어요. 이 아이와 같이 출근하는 걸 내가 허락했으니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안이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직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안은 민우를 작업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영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나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우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안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나영 씨, 앞으로 민우는 제 옆에 있게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도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영이 놀란 눈으로 도안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도안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날 이후 민우는 도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도안은 민우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표정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다리한테 말 걸었죠? 오늘은 저도 말을 걸어줄게요. 다리야, 우리 같이 예쁜 꽃길을 걸어보지 않을래? 민우는 도안에게 조잘조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이야기에 짜증을 냈던 도안도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저씨, 오늘 날씨가 좋아요. 민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안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구나. 저 구름 모양 좀 보세요. 토끼 같지 않아요? 오늘 밤에는 토끼 구름을 떠올리면서 다리한테 수고했다 말해주세요. 저랑 약속해주세요. 민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채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아이의 순수한 따뜻함이었어요. 민우가 도안의 곁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아는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다리를 쳐다보고 오늘도 잘 부탁한다 말을 걸었어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고생했다 하며 잠들었어요. 도안의 다리는 여전히 무감각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민우의 순수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도안은 이제 그 아이가 어떤 마법 같은 치료법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의 순수한 눈빛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아는 민우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어요. 아이의 제잘거림이 이제는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택이 덜 고요해서 좋았어요. 도안이 민우에게 먼저 말을 거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안은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야,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도안을 따라갔습니다. 도안은 휠체어를 타고 저택 옆쪽으로 향했어요. 크고 화려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이 문을 좀 열어주겠니? 도안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는 크고 화려한 문을 작은 몸으로 끙끙거리며 밀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넓은 무대가 있었어요. 넓은 무대와 텅텅 빈 관객석이 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무대는 먼지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여기는 내 무대야. 도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가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각오하고 왔지만 역시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윤과 하이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마지막 춤을 췄었지. 아내와 딸과 함께. 도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도안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어. 천장에서 장치가 떨어졌고 아내와 딸은 그 자리에서 떠났지. 나는 혼자 살아남아 벌을 받고 있는 거란다. 도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우는 조용히 도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는 잘못이 없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무대는 점검 중이었는데 직원들이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저씨는 가족을 구하려고 했어요. 민우의 말에 도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아저씨 다시 걷게 해드린다고 했죠? 민우가 도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안이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도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다시 그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 소리를 할 거니? 도안의 목소리는 짜증 대신 슬픔이 묻어나왔어요. 오늘도 다리한테 말 걸었죠? 민우야, 매일 하고 있어. 너와의 약속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 다리는 달라지지 않아. 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도안이 민우의 손을 살짝 떼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시간이 늦었다. 도안이 차갑게 말하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무대를 등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민우가 도안의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민우가 도안을 다시 무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안은 짜증이 났지만 아이를 밀쳐내지 못했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이곳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요. 민우가 무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뭐라고?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노래도 틀어놔 보세요. 아저씨가 좋아하던 음악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마음이 슬프면 몸도 슬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대요.
마음이 죽으면 몸도 멈춘다고 했어요. 민우가 또박또박 종알거렸습니다. 무대 위를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가리켰어요. 무대에서 조금만 몸과 기억과 대화를 하고 나오세요. 마음이 몸을 무시하면 몸은 그대로 기억을 잃어버려요. 선생님은 이 멋진 무대를 왜 잊으려고만 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무대에 울렸습니다. 아이는 무대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안의 눈에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가 아니라 하임이었어요. 8살 딸아이가 무대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멋진 무대에서 나도 춤추고 싶어. 하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안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환영이 사라지고 다시 민우가 보였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안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순수한 아이에게 나는 왜 자꾸 화만 내는지 생각했어요. 민우야. 도안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우가 멈춰서서 도안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알았다. 약속할게. 내일부터 청소를 시작하자. 도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래. 이제 내려와. 시간이 늦었구나. 도안이 민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가 무대에서 뛰어내려 도안에게 달려왔어요. 도안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도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말고 선생님 다리한테 말해야죠.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 자식이 장난은. 도안이 피식 웃으며 민우의 머리를 살짝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안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어요. 무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도안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무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청소하세요. 깨끗하게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건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직원들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금지된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청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무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조명이 켜졌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도안은 매일 오후 무대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무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마다 민우가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음악도 틀어볼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도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무대에 흘러나왔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음악이었어요. 도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서윤아, 하임아. 도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조용히 도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무대에서 음악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안은 매일 무대 앞에 앉아 음악을 들었어요. 때로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그날의 사고에 대한 기억이 도안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항상 민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로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도안은 이제 민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민우의 말대로 따르기 시작했죠. 직원들은 도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3년 동안 말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선생님이 웃으셨어. 한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 때문인 것 같아. 저 아이가 온 뒤로 선생님이 많이 밝아지셨어. 직원들은 멀리서 도안과 민우를 지켜보았습니다. 도안은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미소를 지었어요. 3년 만에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도안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고맙다. 도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줘서 고맙다. 내일 또 보자. 도안이 다리에게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도안은 꿈을 꾸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꾸던 악몽이 아니었어요. 사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안은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봄날 오후였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도안의 아내 서윤이 웃고 있었고 어린 딸 하임이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하임이가 도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안은 딸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윤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행복해 보여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 도안이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 도안은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안은 눈을 떴어요.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이제 달라져 있었어요. 무대에서 매일 음악이 흘러나왔고 도안은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은 도안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윤철민 실장이었어요. 저택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윤 실장은 도안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안의 사고 이후 도안이 은둔하는 동안 저택의 권력과 도안의 이름을 빌려 예술계 인맥을 관리해 왔어요. 다치기 전에 도안의 권력을 윤 실장이 갖게 된 것이었어요. 윤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선생님이 정말로 회복하시면 어떡하지? 윤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도안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 왔어요. 예술계의 인맥도 모두 자신이 관리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모두 자신의 손에 있었어요. 하지만 도안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윤 실장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와 아이 때문이야. 윤 실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정나영과 민우가 온 이후로 도안이 달라졌어요. 웃기 시작했고 무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도안이 예술계로 돌아올지도 몰랐어요. 윤 실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정나영의 남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정민호였어요.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인이 된 정민호의 심리상담소에 대한 기사들이 보였어요. 윤 실장은 그 내용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심리상담가라. 윤 실장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심리상담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비틀면 사이비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어요. 윤 실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거짓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나영이라는 여자 조심하세요. 사이비 집단 출신입니다. 남편이 심리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지금은 아이를 이용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윤 실장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 아이가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속여서 돈을 뜯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추가했습니다. 꽃뱀이라는 소문도 있던데요. 아이를 앞세워서 동정심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윤 실장은 여러 개의 거짓 글과 댓글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저택 직원들에게 퍼뜨렸어요. 이거 혹시 우리 저택의 새로운 관리인 아닌가요? 곧 직원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헉, 정말요? 이름이 똑같네요. 아이도 데리고 다닌다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금방 소문을 믿었습니다. 윤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직원들이 나영과 민우를 경계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영은 평소처럼 저택에 출근했어요. 민우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나영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영은 불안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꽃뱀인가?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한 것이었어요. 애 불쌍하다. 엄마가 애를 이용하는 거잖아. 다른 직원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작업실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영은 민우와 함께 작은 휴게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2명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 한 직원이 나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정나영 씨 남편분이 심리상담 가셨다면서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습니다. 사람들 심리 이용해서 돈 뜯어내셨죠? 사이비처럼. 직원은 가시돋친 말을 내뱉으며 비아냥거렸어요. 직원의 말에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치유했어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비웃었어요. 그렇게들 다 말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부자들한테 접근하는 거 소문 다 났던데요. 우리 도안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할 텐데. 그쵸? 직원들의 말에 나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우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눈이 너무 슬퍼 보여.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영은 아들을 꽉 안았어요. 직원들이 나간 뒤 나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아픔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윤 실장은 도안을 찾아갔습니다. 도안은 무대 앞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나영 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 실장의 말에 도안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윤 실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정나영 씨 남편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심리상담가였다고 들었습니다. 도안이 대답했습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실장이 휴대폰 화면을 도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었어요. 나영을 사이비 출신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글을 읽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도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해 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이용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도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사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돈을 요구했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를 앞세우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윤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당하는 건가?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우를 믿고 싶었지만 윤 실장의 말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정나영 씨를 다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곧 저 여자와 아이는 여기서 쫓겨날 거야. 윤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더 많은 거짓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도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 실장이 보여준 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영과 민우가 정말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걸까요? 아니야, 민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어요. 3년 동안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또다시 속는 건 아닐까요? 도안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각도 없었습니다. 민우의 말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모르겠어. 도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믿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실장은 다시 도안을 찾아왔습니다. 도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윤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윤 실장, 정나영 씨에 대해 더 알아본 게 있습니까? 도안이 물었습니다. 윤 실장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선생님.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윤 실장이 의자를 당겨 도안 앞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남편 정민호 씨가 운영하던 상담소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액의 상담비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치료는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증언이라고요? 도안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윤 실장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알 수 없었어요. 윤 실장은 10년 넘게 도안 곁에서 일했습니다. 도안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윤 실장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도안은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나영 씨가 다른 부유한 예술가들에게도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를 앞세워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도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 저는 10년 넘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다치시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윤 실장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안은 윤 실장을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나영 씨를 불러주세요. 도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나영과 민우가 도안의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나영은 아침부터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정나영 씨,
도안이 나영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나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선생님.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섰어요. 당신 남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도안이 물었습니다. 나영은 당황했어요. 심리상담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사이비 집단을 운영했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도안의 말에 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은 정식 상담가였습니다. 사이비가 아니었어요. 나영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도 나를 이용하려 했나요? 아이를 앞세워서 내 동정심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까?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연기 좀 그만하세요. 3년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당신처럼 말했어요. 도와주고 싶다고 순수한 마음이며 말입니다. 도안의 목소리가 작업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민우는 엄마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10살 아이가 성인 남성의 분노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앞세웠고 어떤 사람은 외국의 치료법을 들고 왔었지. 결국엔 모두 큰 돈을 요구했었어요. 도안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나영과 민우에게 향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자신을 속였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당신들을 믿었습니다. 민우를 믿었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믿었단 말입니다. 도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당신들도 똑같군요. 나를 이용하려 했어요. 선생님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로 나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손을 휘둘러 나영의 말을 끊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당신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나영은 민우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어요. 민우는 도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안은 민우를 노려보았어요. 그래, 너는 어린아이야. 내가 뭘 알겠냐? 어른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지.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나영은 민우를 끌어안고 작업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나영과 민우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혼자 남은 도안은 휠체어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또 속았어. 또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은 내가 바보였어. 도안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안은 더 이상 자신의 다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짓이었어. 다리한테 말을 걸다니.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부정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무대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멈췄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안의 몸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집에서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도안의 말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예요? 민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영은 아들을 꽉 안았어요.
아니야,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이 화났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민우가 오열했습니다. 나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다른 일을 찾으면 돼. 나영이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나영은 결심했습니다. 원래 일하던 작은 식당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급여는 적었지만 적어도 민우를 상처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예전 식당에 다시 다니기로 했어. 나영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할 것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영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안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어요. 큰 저택에서 도안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다시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음악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윤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도안은 다시 은둔자가 되었고 자신의 권력은 안전했습니다. 도안은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단단히 나를 꼬셔냈구나.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민우가 없는 작업실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나영과 민우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안은 여전히 잠을 설치고 있었죠. 잠이 오지 않아 휠체어를 끌고 복도로 나왔어요. 윤 실장의 사무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 저 여자와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윤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안은 휠체어를 멈췄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 실장은 2명의 직원과 함께 있었어요. 도안의 술장에서 비싼 술을 꺼내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인터넷에 글 올린 거 선생님이 완전히 믿으셨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선생님은 10년 넘게 나를 믿어왔어. 저런 여자보다 나를 믿는 게 당연해. 윤 실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이비는 아니잖아요?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실장은 손을 휘둘렀어요. 아니지. 내가 다 꾸며낸 거야. 인터넷에 글 몇 개 올리고 댓글 달아주면 사람들은 다 믿어. 와,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윤 실장은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선생님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실 거야. 그럼 내 자리는 영원히 안전해. 도안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윤 실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려야겠어. 완전히 끝내버리자고. 윤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안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업실 운영에 관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도안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서류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이유 없이 빠져나간 흔적들이었어요. 윤 실장은 10년 동안 도안의 이름으로 돈을 빼돌렸던 것이었어요. 예술계 인맥을 이용해 뇌물도 받았습니다. 도안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긴급한 일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서류로 만들어주세요. 내일 아침 윤철민을 해고할 겁니다. 도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담 변호사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실장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작업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윤철민 실장. 도안이 윤 실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윤 실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도안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선생님. 내 사무실로 오세요. 도안이 말하며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윤 실장은 도안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윤 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도안은 서류 뭉치를 윤 실장 앞에 던졌어요. 10년 동안 내 이름으로 횡령한 돈이 얼마죠? 도안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울렸습니다. 윤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를 모아놨습니다. 도안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나영 씨에 대한 거짓 소문도 당신이 퍼뜨린 거죠? 도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윤 실장은 뒤로 물러섰어요. 선생님, 오해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어젯밤 당신이 직원들과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모든 걸 꾸며냈다고. 도안의 말에 윤 실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 실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겁니다. 선생님, 제발요. 윤 실장이 도안의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경비원들이 들어와 윤 실장을 끌어냈어요. 윤 실장은 작업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영과 민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회유하면 도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 실장은 나영이 일하는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나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식당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나영 씨. 윤 실장이 나영을 불렀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윤 실장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윤 실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다시 저희 저택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윤 실장의 말에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잊었어요. 정나영 씨, 제발 부탁입니다. 선생님께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윤 실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숙제를 멈추고 윤 실장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아저씨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도 안 미안해하고 있잖아요. 민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윤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꼬마가 지금 뭐라고 했어? 윤 실장이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영이 황급히 아들을 감쌌어요. 제발 가주세요.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실장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게 이 모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윤 실장이 소리치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영의 뺨을 후려쳤어요. 나영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윤 실장은 나영을 내려다보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도안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나영과 민우에게 직접 사과를 하러 찾아온 것이었어요. 윤 실장이 나영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윤철민. 도안의 목소리가 작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실장은 돌아보았어요. 도안의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헛소리 하지 마세요. 도안이 휠체어를 몰아 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영은 뺨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엄마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도안이 나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안은 휠체어를 돌려 윤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해고로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도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술계 모든 곳에 윤철민의 행적을 알리세요.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도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생님, 제발이요. 그러시면 저는 끝입니다. 도안은 윤 실장을 무시하고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폭행 신고였어요. 윤 실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끌려가는 윤 실장의 모습을 도안은 지켜보았습니다. 10년 넘게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미련도 없었어요. 도안은 나영과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영은 여전히 뺨을 감싸고 있었어요. 도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줄 수 있겠습니까? 도안이 나영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영은 눈물을 닦으며 도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민우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10년 넘게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순수한 당신들을 의심했어요. 도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는 엄마 곁에서 조용히 도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저택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도안이 나영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영은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도안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모든 직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도안은 휠체어를 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나영과 민우도 함께 있었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다시 왔지? 윤 실장님이 해고되셨다던데.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도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먼저 정나영 씨와 민우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도안이 나영과 민우 쪽으로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믿고 당신들을 의심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도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민우와 함께 우리 저택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도안이 고개를 들어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안은 이제 직원들을 향해 휠체어를 돌렸어요.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도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우리 저택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윤 실장보다 더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도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구든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동료를 괴롭히는 사람은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안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안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정나영 씨의 남편은 심리상담가였습니다. 정식 자격증을 가진 훌륭한 상담가였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안이 나영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사이비도 아니고 꽃뱀도 아닙니다. 그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어머니일 뿐입니다. 도안의 말에 한 직원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 안타까워라. 한 여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소문만 믿고 판단했네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영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직원들이 나영에게 사과했습니다.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속으신 건데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작업실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도안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안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습니다. 도안이 머쓱한 듯 직원들을 말렸어요. 머쓱한 도안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는지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3년 만에 저택에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도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왜 이런 평화로움을 잊고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영과 민우는 다시 돌아왔어요. 직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안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우야, 오늘은 엄마가 청소하는 동안 나와 함께 있자. 도안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영은 감사한 눈빛으로 도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민우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도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영은 안심하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우는 도안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안은 민우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 작업실을 청소하는 동안 민우는 도안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도안은 민우에게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도안의 말을 들었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도 몸과 대화하셨죠? 민우가 매일 아침 도안에게 물었습니다. 도안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오늘도 했단다. 너가 돌아온 이후 다시 매일 하고 있단다. 도안이 민우에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매일매일 하셔야 해요. 도안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안과 민우는 매일 오후 무대실로 갔어요. 먼지가 쌓였던 그곳은 이제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도안은 민우와 함께 무대 앞에 앉았어요.
민우야, 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니? 도안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아픔을 나누셨대요. 민우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훌륭한 분이셨구나. 도안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대요. 또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해요. 몸이 포기하면 마음도 포기하고요. 저도 맨날 그래요. 숙제를 정말 하기 싫다 생각하면 내 손이 멈추고요. 숙제 빨리 끝내고 엄마랑 놀고 싶다 생각하면 내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도안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3년 동안 한 번도 다리가 움직일 거라는 믿음도 없었어요. 민우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도안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무대실에서 음악이 흐르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도안은 민우와 함께 앉아 클래식 선율을 들었어요. 때로는 발레 음악도 틀었습니다. 민우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이 음악 좋아요. 민우가 도안에게 말했습니다. 도안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지. 도안이 민우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어요.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안의 몸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각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이 따뜻하게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안은 매일 밤 자신의 다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 또 보자. 도안이 다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도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영은 멀리서 도안과 민우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안은 민우의 말을 들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우리 민우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어요. 민우도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나 봐요. 나영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안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사로운 아침이었어요. 도안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하는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잘 부탁해. 도안이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쓰다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발목이 순간적으로 까딱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도안은 숨을 멈췄어요. 뭐야? 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발목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여봐. 도안이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발목이 다시 까딱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했습니다. 움직인다. 정말로 움직여.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안은 떨리는 손으로 발목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안이 자신의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과 민우가 출근한 것이었어요. 도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야, 나영 씨.
도안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영과 민우가 황급히 도안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나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안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발을 가리켰어요. 움직였습니다. 내 발목이 움직였어요. 도안이 외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도안은 기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나영과 민우를 껴안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안의 품에 안긴 채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안도 순간 당황한 채 급하게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도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나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 민우 덕분입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도안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도안은 멈췄던 재활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작업실로 찾아왔어요. 도안은 매일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3년 전에는 의무감으로 재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걷고 싶었습니다. 따뜻하게 치유된 마음이 적극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바라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물리치료사가 도안을 격려했습니다. 도안은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도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도안을 응원했어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민우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안은 민우를 보며 힘을 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안의 발목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물리치료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안은 휠체어 없이 보조기구를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작업실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안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느렸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나영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나영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흘렀어요.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도안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예전의 가벼운 춤 동작을 흉내낼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담당 의사가 도안에게 말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의 힘입니다. 도안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따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안은 무대로 복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이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도안은 예술치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춤과 음악으로 치유하는 센터였습니다. 센터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찾아왔어요. 도안은 그들에게 춤을 가르쳤습니다.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춤이었어요. 민우는 센터의 비공식 조수였습니다. 13살이 된 민우는 센터를 찾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민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민우야, 오늘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안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안은 나영과 민우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센터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이제 가족처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도안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도안을 바라보았어요. 네, 선생님. 너는 내 딸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줬어. 정말 고마워. 도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정말 아들 같은 존재야. 도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안과 나영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안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민우야. 나영이 아들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도안과 나영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애틋한 감정이 흘렀어요. 2년 동안 함께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정나영 씨. 도안이 나영을 불렀습니다. 나영이 도안을 바라보았어요. 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시겠어요? 도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도안은 센터의 작은 공연장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도안은 아이들에게 동작을 지도했습니다. 걸어다니며 한 명 한 명을 격려했어요. 그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조금만 더 부드럽게 움직여보자. 도안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도안의 말을 따라 다시 동작을 했어요. 나영과 민우는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안은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무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다시 삶의 무대 위에 섰다. 도안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서윤과 하임이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도안은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어요. 나영이 도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안도 나영을 돌아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햇살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도안은 그 빛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삶이었어요. 도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영과 민우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을 믿고 마음을 믿었어요.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도안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아한 동작이었어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희망찬 삶이었어요. 도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3년 동안 꺼져 있던 한 사람의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휠체어에 갇혀 있던 남자가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적은 처음부터 도안 안에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믿을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도안을 처음 본 순간 순수한 민우의 마음이 그 기적을 봤던 건 아닐까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합니다.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해요. 하지만 마음이 다시 일어서면 몸도 함께 일어섭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도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몸에게 말을 거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